자, 여기는 서울 강동구에 위치한 라이트룸 서울 초대형 미디어 아트 전시회장입니다. 얼마 전에 성황리에 데이비드 호크니저를 마치고 인류의 달 탐사라는 컨셉으로 새로운 전시가 시작되었다라고 해서 불이 나게 한번 달려봤는데요. 안쪽으로 들어가시면서 이야기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워크스, 톰 행크스와 함께하는 여정. 우리 피디님 혹시 영화배우 톰 행크스가 우주 덕후라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예전부터 톰 행크스가 우주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번 전시 같은 경우에는 톰 행크스가 직접 제작, 출연, 기획, 나레이션까지 함께 맡아서 더 이슈가 되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50여 년 전 인류가 최초로 달에 발을 내딛었던 그 아폴로 계획부터 새롭게 인류가 달을 향해 나가고 있는 아르테미스 계획까지 이 달을 향한 인류의 도약을 안쪽에서 생생히 만나볼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단 안쪽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사람마다 우주하면 떠오르는 것들이 좀 다양하겠지만 저는 사실 우주하면 저 밤하늘에 담겨져 있는 그 수많은 이야기들, 그리스 신화 속의 영웅들, 그 신들의 이야기가 좀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주와 관련된 전시에 찾아와서 또 그리스 신화와 관련된 재미난 이야기들을 좀 많이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오, 생각보다 크다. 제가 오면서 우리 관계자분한테 들었는데 우리가 이번 전시에서 만나볼 수 있는 이 모든 자료들은 단순한 CG나 그래픽들이 아니라 실제 1969년 아폴로 11호부터 17호까지 12명의 우주 비행사들이 직접 달에서 촬영한 사진들을 바탕으로 디지털 리메이크 되어서 만들어진 자료 영상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달에 찾아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곳에서 볼 수 있는 장면들이 눈앞에 펼쳐진다. 이건 실제 리얼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면 될 것 같아요. 덤면에 있는 달의 형태가 보름달로 바뀌면 영상이 시작된다고 하네요. 여기는 따로 자리가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원하시는 곳에서 관람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시면 먼저 한 바퀴 쭉 둘러보시고 나서 어디에서 보는 게 가장 좋을지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관계자분한테 여쭤보니까 지금 스크린이 보시는 것처럼 앞, 뒤, 양, 옆 그리고 바닥까지 총 5개의 면에 투사가 되는데 이 영상이 다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한 자리에서만 보지 마시고 중간중간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감상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한 번에 좀 많은 영상을 볼 수 있도록 중앙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미디어 아트 전시, 몰입형 전시라고도 하고 빔 프로젝트로 영상을 쏘고 그에 어울리는 효과음이라든지 음악들이 나오면서 이루어지는 전시들을 좀 많이 경험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게 생긴 지 그렇게 오래된 전시 형태는 아니에요. 이런 몰입형 전시 같은 경우에는 2012년 프랑스 남부에 자리 잡고 있는 레보드 프로방스라는 지역에서 처음으로 이런 형태의 전시가 시작이 되었는데요. 안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이 드냐면 내가 정말 그 달로 향하는 우주선 안에 좀 들어왔다는 좀 느낌이 들어요. 저는 몰입형 전시의 핵심은 얼마나 그 안에서 내가 이질감을 느끼지 않고 몰입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요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와 여기 진짜 내가 들어온 것 같다. 우주 달에 온 것 같다. 와 내가 진짜 여기 달에 와 있는 것 같아. 몰입형 전시는 이런 이질감이 없는 진짜 몰입이 되냐 안 되냐가 중요한데 확실히 여기는 제가 최근에 다녀본 몰입형 전시 가운데 가장 몰입이 좀 잘 되는 것 같은 느낌? 이거 봐봐요. 바닥이 앞에 있는 영상에 맞춰가지고 그림자처럼 이렇게 쫙 바닥에 또 깔리다 보니까 진짜 내가 여기 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계산해가지고 지금 영상을 만들어 놓고 준비한 거잖아요. 이런 게 이제 몰입하게 만들어주는 요소인 거지, 이런 게. 우리 톰 행크스 형님이 직접 나레이션을 맡아주시네요. 저는 영상을 지금 보고 있으면 드는 생각이 지금 동양과 서양에서 생각하는 지금 달의 이미지들이 지금 막 자료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재밌지 않아요? 똑같은 달임에도 불구하고 동양과 서양이 생각하는 달의 이미지가 너무 다르잖아요. 약간 동양 사람들이 생각하는 달이라고 하는 것은 풍요와 평화, 가산을 상징하기도 하죠. 또
달에는 우리 예전에 선조들은 토끼가 살고 있었다라고 믿었고 굉장히 좀 가깝고 친근한 이미지였잖아요. 근데 그와는 반대로 서양에서는 이 달의 이미지가 굉장히 좀 좋지 않았었잖아요. 보름달이 뜨면은 늑대 인간이 탄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마녀가 나타나서 막 저주를 뿌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심지어 그리스 신화 속에서는 붉은 달이 뜨면 헤카테라고 하는 저주의 여신이 저승의 개를 끌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막 저주를 뿌린다라고 해서 붉은 달이 뜨면 밖으로 나가지 않은 그런 믿음이 있을 만큼이나 어떻게 똑같은 달을 두고 이렇게 문화권에 따라서 이미지가 이 정도까지 극단적으로 다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달 탐사 프로젝트는 크게 이제 4가지로 나눠진다라고 해요. 첫 번째 프로젝트는 머큐리 프로젝트.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헤르메스처럼 머큐리처럼 빠르게 우주로 나아가겠다. 우리가 가장 먼저 우주를 정복하겠다는 계획이었었는데 이게 소련에 의해서 틀어져 버리게 되죠. 가가린이 등장해 버리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프로젝트가 바로 아폴로 프로젝트. 우리는 인류를 달로 보내겠다. 자, 그럼 달로 보내겠다라고 마음을 먹는다고 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달로 보내기 위해서 그 기술력을 확보하는 프로젝트가 제레미 프로젝트. 제우스의 아들이 쌍둥이 별자리를 상징을 하잖아요. 이 쌍둥이 별자리들이 아폴로 프로젝트, 그러니까 인류를 달로 보내는 그 우주선을 위한 도약을 준비하겠다는 이런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이후 이것을 바탕으로 아폴로 프로젝트가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지금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 근데 되게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시는 게 달로 가는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 이름이 아폴로 프로젝트잖아요. 아폴로는 달의 신이 아니라 태양의 신이야. 근데 왜 이름이 아폴로일까? 여러 가지 이제 설들이 있는데 첫 번째,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면서 동시에 궁술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나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좀 불안했을 거예요.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금 인류를 달로 보내는데 이게 과연 갈 수 있을까? 우리가 무사히 달에 도착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궁술의 신인 아폴로가 쏜 화살처럼 정확하게 한 번에 딱 달에 도착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이름을 붙이기도 했고, 또 다른 이유로는 아폴로는 태양의 신이자 달의 여신의 동생, 그러니까 동생이 지금 누나를 만나러 가는 그런 의미로 아폴로 프로젝트라고 이름이 붙지 않았나라고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폴로 프로젝트가 총 6회에 걸쳐서 이어지게 되잖아요. 보면 그때마다 마크들이 있는데 거기에 실제 우리 바티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벨베데레 아폴론의 조각상이 그 마크에 들어가 있기도 해요. 약간 전율화. 여기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요, 약간 진짜 제가 지금 우주선하고 나가는 기분이에요. 영화 아니야 이거? 또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의미가 있는 게 현재까지 달에 찾아갔던 우주인들 가운데에서는 단 한 명도 여자 우주인이 없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여성 우주인이 포함이 됐다는 것도 5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참 많은 변화가 찾아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 아르테미스 프로젝트를 제가 쭉 보면서 굉장히 좀 재밌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착륙선이었어요. 이 얘기를 또 하려면 또 그리스 신화 이야기를 잠깐 또 해야 되는데, 아르테미스는 사실 사냥의 여신이기도 하고 달의 여신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순결의 여신이기도 하잖아요. 그녀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포세이돈의 아들이었던 오리온. 오리온은 유명한 사냥꾼이기도 했었는데, 아무래도 둘 다 사냥을 잘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접점이 생기면서 사랑에 빠지지 않았을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아르테미스가 오리온과 사랑에 빠지고 그와 이제 결혼을 발표를 하자 일단 순계의 여신이 결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했었고, 이때 오리온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바람둥이였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누나가 저 바람둥이한테 지금 속고 있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들었던 아폴로가 화가 나서 누나를 함정에 빠뜨리게 되는데, 어느 날 아폴로와 아르테미스가 해안가에서 바다를 바라보면서 대화를 나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누나, 저 수평선 위에 저 둥둥 떠다니는 저 무언가 보이냐고. 왜? 나는 궁술의 신이기 때문에 단 한 번의 화살로 저 표적을 맞출 수 있지만 누나는 사냥의 여신이기는 하지만 궁술 실력이 나보다는 떨어져서 못 맞추지 않을까라고 이제 도발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아르테미스가 자존심이 상했던지 나도 맞출 수 있다면서 그 자리에서
활을 겨누고 이 수평선 너머에 있는 관역에 화살을 퉁 하고 날리게 되는데 정확하게 명중을 하게 되고 관역은 둥둥 바다 위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가서 확인을 해봤더니 그 관역은 바로 바다를 건너고 있었던 오리온. 그렇게 아르테미스는 아폴로의 계략에 빠져 사랑하는 연인을 자기 손으로 죽여버리게 되었고, 그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에 빠져 있는 모습을 보았던 제우스가 이들을 안타깝게 여겨 오리온을 하늘로 올려보내 별자리로 만들어 주었다라는 신화가 존재하죠. 그래서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에 달에 착륙하게 되는 그 착륙선의 이름이 바로 오리온입니다. 그렇게 신화 속에서 이별을 맞이했던 두 사람이 하늘 위 우주에서 다시금 재회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착륙선의 이름을 오리온이라고 지었다고 하네요. 여기는 좀 중요한 게, 지금 우리 PD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상이 지금 다 달라. 지금 앞에는 실제 그때 당시 우주인들이 저 탈 것을 이용해서 우주를 탐험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 옆에는 지금 지도 보여요. 그때 당시 우주인들이 지금 어디쯤 있었는지. 그러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사면과 바닥에 뿌려지는 영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시선을 어디에 둬야 될지 모르겠어. 이거는 솔직히 한 번 봐서 끝나는 영상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오기 전에 후기나 이런 것들을 찾아봤더니 N차 관람을 좀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여러 번 보신데 똑같은 전시인데. 그러니까 왜 그런 거 봤더니 이게 계속 보는 장면이 다르다 보니까 한 번 봐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확인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항상 이 달 탐사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바로 음모론. 실제 인류는 달에 가지 않았다. 이번 아르테미스 프로젝트가 처음으로 인류가 달에 가는 거다. 지금까지 전부 다 가짜다. 다 저거 스튜디오에서 지금 촬영한 영상 보여주는 거다. 이런 얘기 굉장히 많잖아요. 실제 그런 의심이 나올 만 했던 것 같아요. 아니 50년 전에 진짜 사람들이 달에 갈 거라고 어떻게, 이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아폴로 11호가 달에 성조기를 딱 꽂아놨는데 이게 움직이는 모습이 등장을 해버리면서, 아니 달에는 대기가 없는데 어떻게 성조기가 움직일 수 있느냐, 이거 전부 다 가짜다 라는 음모론이 아직까지도 있잖아요. 최근 이 음모론과 관련해서 우리 블랙 위도우님이시죠, 스칼렛 요한슨이 주연한 플라이 투 더 문이라는 영화가 최근에 또 개봉을 했어요. 내용 자체는 그때 당시 나사에서 혹시라도 이 아폴로 11호 프로젝트가 실패할 것을 대비하여 이 가짜 백업용 영상을 찍는다라는 그런 설정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영화를 미리 보시면서 이 전시에 오신다면 좀 더 몰입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나오고 있는 이 영상이 그냥 진부한 다큐멘터리처럼 느껴질 수도 있는데, 다큐멘터리 영상도 이렇게 몰입형 공간에서 보니까 전혀 지루하지 않고 내 눈앞에 정말 펼쳐지는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우리 모니터 화면이나 그냥 TV 화면으로 봤으면 이렇게까지 이렇게 확 와닿지 않을까? 똑같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전시의 또 하이라이트는 굿즈샵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앞전 전시였던 데이비드 호크니와 관련된 굿즈도 여기 있고요. 그리고 이번 문어컷을 관련 굿즈 상품들도 있으니까 한번 둘러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나는 이런 티셔츠 이런 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요즘 또 MZ들 사이에서 그렇게 인기가 좋다네, 인생 네컷, 여기서 한번 찍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몰입형 전시 같은 경우에는 그 몰입을 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좀 넓고 큰 공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도심 한가운데 자리 잡기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찾아오고 있는 라이트룸 서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도심에서 찾아가기 편안한 장소에 위치해 있거든요. 5호선 천호역 1번 출구에 나가시면은 이거 라이트룸 서울까지 찾아오실 수 있는 셔틀버스도 운영되고 있다고 하니까 셔틀버스를 타서 편안하게 오실 수도 있고요. 자차로 오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전시도 보시고 굿즈샵도 들리셨다가 끝으로 이곳 옥상에도 한번 올라가 보시면 괜찮으실 것 같아요. 한강이 한눈에 쫙 보이고 앞에 있는 저 고덕대교가 얼마 지나자마자 이제 개통도 시작을 하면 야경도 굉장히 좀 예뻐지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봤을 때 연인과 함께 하시는 것도 괜찮지만 이번 문워커스 가족과 함께 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조만간에 애들 데리고 와야겠어요. 우리 큰애가 진짜 좋아하겠다.